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조사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회복지조사란 뭘까? 우리가 조사라고 하는 것은 다 과거 개념으로서 우리가 총론 또 인문의 영역으로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의 유형으로서 출제 비중이 높은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탐색적 조사를 살펴봤고, 또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살펴서 흉적 조사와 종적 조사, 특히 종적 조사에서 패널 스터디, 트렌드 스터디, 코호트 스터디를 가지고 우리가 예상 문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그보다는 좀 출제 비중은 낮지만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의 개념도 우리가 살펴봤고, 또 그런가 하면은 과학적 조사의 분석 단위는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과학적 조사의 분석 단위로서 개인부터 시작해서 개별 사회 사업의 분석 단위는 역시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개인, 집단 또는 조직, 또 사회적 생성물이라고 하는 가공물, 또 프로그램, 정책, 이런 것도 유무형 모든 것 등이 다 실질적으로 과학적 조사의 분석 단위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뤘던 것이 분석 단위의 오류로서 생태학적 오류, 전체나 어떤 집합체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개인에게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이런 오류는 생태학적 오류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개별 대상에서 발생한 오류를 전체에다 확대시켜서 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개별주의적 오류라고 그랬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원시킬 때 발생하는 그 오류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 적용 단위를 최소로 축소시킴으로써, 너무 지나치게 축소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환원주의적 오류, 축소가 지나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우리가 앞선 시간에 살펴봤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세 번째 장의 사회복지조사 본론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조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조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처럼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위를 갖습니다. 127페이지에 오면 전체 줄에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조사는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했고, 또 사회복지조사는 단순히 어떠한 자료만 수집하는 것을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회복지조사는 거기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자료를 수집하는 지식탐구의 활동이며 절차이고, 2번의 둘째 줄에 나와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 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조사란 과학적 방법을 활용해서 현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 기술, 분석, 해석, 이해하고 지식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해서 당연히 사회복지조사는 과학적 접근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지만은 사회복지조사라고 하는 것은 8번의 중요 표시를 하시고, 8번 사회복지조사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문제를 측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합한 개인 유형과 적절한 개입 시점을 찾아내고 개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 때문에 사회복지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보통 사회복지 실천 그러면은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이외에 사회복지 행정도 있지만 사회복지 조사까지 포함해서 5대 사회복지 실천 영역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개입, 즉 다시 말해서 실천 후 시점, 실천 후 시공간적 위치를 찾아내는데 바로 조사의 역할이 바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는 실천의 맥을 찾아내는 바로 그 활동을 사회복지조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번을 보시면서 사회복지조사의 존재 가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조사의 윤리. 사회복지조사는 결국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는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하는 첫 번째 당연한 말씀입니다. 또 사회복지조사는 조사자가 참여자들에게 미리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미리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거 두 번째 설명했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128쪽에 가서 보시면 세 번째, 당연히 참여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자, 4번 사회복지조사는 그 참여자의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 비밀이 보장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참여자들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5번 당연한 도덕적인 것이고, 6번에 보시면 어떤 분야의 논문이라 하더라도 연구의 한계나 약점, 실패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사회복지조사에 의해서 나오는 분석과 보고는 반드시 진실해야 됩니다. 뭐 당연한 것 같지만은 막상 또 시험지에서 보면 또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박또박 읽어봤습니다. 자, 별표하실 것이 있습니다. 거기 사회복지조사의 특징, 사회복지조사의 특징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조사의 특징. 사회복지조사는 응용조사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수조사의 개념을 재배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양면성을 갖는다. 응용조사와 순수조사의 양면성을 갖습니다. 응용조사와 순수조사의 양면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그 개념 보시면 응용조사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식 이해와 그 지식 그 자체만을 획득하는 순수조사의 순전히 조사자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초조사의 성격과, 맞으면 기초조사의 성격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산출하기 위한 응용조사의 성격도 있다. 자, 거기다 보시고 또 다른 이 사회복지조사는 사회계량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계량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계량적 성격이라고 쓰겠습니다. 또 이 사회복지조사는 계획지향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조사는 욕구조사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과 욕구의 종류 및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를 계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중구난방으로 부절자에게 감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렇고 또 계획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나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게끔 한다는 데서 계획지향성이 있습니다. 계획지향성. 또 사회복지조사라고 하는 것은 평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 효율성 등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평가성, 그래서 평가성을 가지고 있다. 평가성. 다시 말해 측정을 가지고 있죠. 또 사회복지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복지 실천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지를 적합한지 또 그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자, 그리고 교재를 볼까요? 129페이지 5번에 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조사는 그 프로그램의 정책이 복지 욕구에 적합한 것인지,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상호작용에 얼마나 상호작용성이 있는지 이런 등등을 시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사회복지조사는 당연히 누가 봐도 납득이 가게끔 과학적 성격을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사회복지조사의 성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학의 성격은 단순히 응용과학 개념뿐만 아니라 실천과학, 사회과학 등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거기는 가볍게 보고 넘어가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조사,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또 계획적으로 실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진행되게끔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적 조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적 조사에는 한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과학적 조사의 한계 또는 어찌 보면 사회복지 실천의 한계, 사회복지 조사의 한계 같이 할 수 있습니다만, 자, 판서지 않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시면 인간의 형태는 복잡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건 사회복지 실천이나 정책의 모든 것에 이런 어떠한 문제점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예측이 곤란하다. 또 인간 형태의 핵심을 알아낼 수 있는 객관적 절차, 다시 말해서 실험 방법 등이 완벽한 것이 없다. 완전하지 못하다. 또 인간에게는 연구자가 예측하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 조사는 지나치게 통제의 과정을 통해서 독립변수 위에 기타 변수를 최대한 배제시키다 보면 비윤리성을 가져올 수가 있겠는데, 바로 그것을 비인간화를 재촉하는 폐단을 낳을 수도 있다. 또
사회복지조사에서 7번에 보시면 가치 중립의 문제와 가치 개입이 나눠질 수 없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를 한다. 이런 등등의 과학적 조사, 사회복지조사를 포함한 모든 과학적 조사에도 그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한계로서는 이러한 예측 도구가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표준화된 방법이 없다. 또 인간에게는 예측과 정반대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연구자의 예측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이런 그 가능성이나 능력이 있다. 또 지나치게 신뢰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과학의 타당성이 붕괴되는 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등등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바탕을 두었을 때 사회복지조사의 한계는 여기에 바탕을 두었을 때 사회복지조사의 한계를 보면 경험적 인식의 대상성, 뭐냐면 그 제한성이 나와 있죠. 경험적 인식의 제한성. 사회복지조사는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반사하지 않고 읽어만 봅니다. 사회복지조사는 현상에 대한 경험적으로 인식된 내용만을 포함하는데 인간의 경험적 인식의 범위는 한계가 있다. 경험적 인식의 범위는 한계가 있다. 다음에 또 그런가 하면 연구 대상의 한계도 있습니다. 연구 대상의 한계.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는 다른 연구 대상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과학은 자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서 사회과학은 인간이나 인간에 관련된 사회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위 차이가 있거나 제한이 있습니다. 또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사에는 당연히 윤리성이라고 하는 제약점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조사는 정해진 시간 내에 한정된 측정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존재를 하고 있고 지리적 제약도 있고 또 가치관에 따른 한계점도 존재를 하고 또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 요건에 의한 제한점도 존재를 합니다. 그 작은 것이 보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조사는 경험적 인식에도 제한이 있고 그리고 연구 대상에 의한 제한도 있고 윤리성에 의한 제약도 있고 시간, 비용, 또 지리적 여건, 가치관에 따른 또 그럼 정치, 문화적, 사회적 요건에 대한 다양한 제약점이 존재를 한다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거기 131페이지까지를 적지 사회복지조사의 입문의 영역으로 보시고 판사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형 챕터 2에 대해서는 챕터 3에 대해서는 출제 비중이 좀 미약한 영역이지만 안 보고 넘어갈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는 챕터 4로 가시면 사회복지조사의 과정과 기본 개념이 있는데 사회복지조사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하나는 먼저 과정부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조사의 과정을 보시면 첫 번째 과정을 보시면 첫 번째는 당연히 문제인식이죠. 어떤 문제가 있다면 문제인식. 또 아니면 주제가 선정이 되면 연구 문제가 설정이 되면 주제가 선정이 되면 이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 각본을 짜겠는데 그걸 바로 우리가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조사 설계. 그리고 이 조사 설계 각본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 또는 해석을 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바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인식이 되면 그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 검증을 위한 사전 각본으로서 조사 설계를 하고 그 각본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보면은 그 교재 13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연구문제 설정에서 질문이나 이론적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연구문제 설정이라든지 개념 형성, 가설 형성의 단계는 이론의 단계입니다. 이론의 단계. 다음에 조사 설계
조사 설계나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는 조사 방법론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단계는 통계학의 영역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는 다루지 않는 통계학의 영역이고, 그리고 보고서가 작성된다는 것은 새로운 이론이 정립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의 영역, 조사 방법론의 영역, 통계학의 영역을 믹서시켜서 사회복지 조사의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연구문제 설정에서는 출제 비중이 낮습니다만, 연구문제 설정에서는 여러분들이 133페이지 3번 연구문제의 고려사항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연구문제는 독창적이어야 된다,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도의적 또는 도덕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 또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또 이론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야 된다, 또 연구 문제가 어떤 정형화된 틀을 가져야 한다, 구조화되어야 한다, 용어가 명확해야 된다, 연구 문제에 대한 현실 처방성도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에서 연구 문제 설정에 대해서는 반서하지 않고 3번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이 연구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게 되는데, 가설, 거기 보면 연구 문제가 설정되었으면 개념을 정립하고 개념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설을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설을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 개념은 먼저 특정 현상을 일반화하고 보편적 언어로 정의되는 개념적 정의 과정을 쓴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게 된다. 자, 그냥 개념으로 쭉 이 1번과 2번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조작적 정의 또는 조작화가 나와 있는데, 조작적 정의, 조작화가 나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작적 정의, 정의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보시면, 정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정의에는 뒤에서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루겠지만, 정의에는 개념적 정의와 그리고 이걸 구체화한 조작적 정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조작적 정의. 뒤에서 뭐 다룰 건 미리 이제 언급하고 있으면, 개념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정의가 되어 있으나 여기는 다소 추상적이고 질적인 이런 개념인데 비해서 여기는 아주 구체적이면서 양적 개념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적 정의에서 조작적 정의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조작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작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33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가설을 설정한 후 가설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조사해야 되는데, 이들의 변수들이 추상적이거나 또는 직접적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 가능한 대체 개념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이를 조작화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질적인 개념을 대체 가능한, 특정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료하고 측정 가능한 대체 변수로 바꾸는 과정을 조작화라고 한다 해서 1번과 2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는 뒤에서 목차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이 설정이 되면 조사 설계, 왜냐하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또 그러면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사전 각본을 짜야 되는데, 그것을 조사 설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사 설계. 그래서 여러분들 134페이지에 보면, 조사 설계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기 위해 작성하는 과정이다. 뭐 조사 설계의 내용이니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시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시면, 거기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역시 2번에 있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되겠습니다.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직접 개입하여 수집하는 자료를 1차 자료라 하고,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비관여적 자료로서 연구자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이미 수집되어서 분석된 기존 자료를 2차 자료라고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자료 수집에는 1차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아니면 2차 자료, 기존의 자료, 사회 지표라든지 기존의 자료를 분석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료가 수집되고 나면 그 수집된 자료를 분석 및 해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통계학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심할 것은 바로 분석
자료에서 분석의 오류로서 생태학적 오류, 전반적 전체 집단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을 개개의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에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생태주의적 오류나 개별 구성 요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전체에다가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발생하는 개별주의적 오류나 아니면 그 적용 범위를 너무 축소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축소주의적, 즉 환원주의적 오류나 이런 것 등을 조심한다면 소위 여기 자료 분석이나 해석에서는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해서 분석의 오류에 대한 조심할 것을 이렇게 135페이지 2번에 2번 밑에서 셋째 줄에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 몇 년에 가면서 한 번씩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거기 보고서에선 여러분들이 볼 것은 2번에 연구 보고서 기본 원리. 연구 보고서 작성에서는 포괄성, 정확성, 명확성, 효율성 네 가지. 그래서 출제가 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연구 보고서 작성의 기본 일반 원칙으로서는 포괄성, 정확성, 명확성 그리고 효율성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연구보고서 본문의 구성이 나와 있는데 거기 4번에 1번 먼저 표지가 있고 목차가 있고 요약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 그리고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보고서에 연구보고서에 잘 나와 있지요. 표지, 목차 그리고 요약한 다음에 본론,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그리고 거기 뒤에 부록이 붙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본문의 내용만 적어놨습니다. 본문에는 서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문헌 고찰, 조사 방법, 조사 결과 그리고 결론 이렇게 해서 소위 연구보고서의 본문만 구성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앞에 밑에서 둘째 줄인 것처럼 그 차례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놓으시고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하나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하나의 개념을 정리해 보시면 거기에는 출제될 수 있는 비용들이 개념들이 많습니다. 자, 먼저 138페이지 보시면 개념이 뭘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1번과 2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이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험 세계에서의 사물, 사건, 현상의 속성을 추상화시킨 표현.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현상의 속성을 추상화시킨 이런 표현을 개념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가설과 이론의 구성 요소로서 보편적 관념 안에서 특정 현상을 일반화시켜 나타내는 추상적 표현이다. 계속 추상화시킨 표현이다. 추상적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념의 정의를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개념의 조건. 작은 글씨 아니 보시더라도 개념의 조건으로서는 개념은 일정한 한정성을 가져야 된다. 한정성 또는 개념의 명확성이라고 합니다. 한정성 또는 개념의 명확성이라고 또 개념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일정한 추상적으로 표현되었다 하더라도 이 추상적 표현인 개념은 어느 누구에게나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성을 갖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적절한 범위의 고려라고 했지만 개념의 추상화성에서 뒤에 가로에 넣었지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나타내는 범위를 적절히 한정 지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개념의 추상화성에서 적절한 범위의 고려. 개념의 추상화로 인해서 딱딱 떨어지는 범위가 만들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애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서 적절한 범위의 고려를 세 번째 조건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도 개념의 조건은 한정성, 개념에 명확해야 개념이 아무리 추상적 표현이라 해도 개념은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통일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추상적이어서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것을 적절한 범위의 고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 추상화된 것을 다소 구체적으로 바꾸게 되는데 바로 추상화된 표현으로 된 것을 개념적 정의라 하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한 그 양적 개념으로 전환시킨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적은 것처럼 정의에는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개념적 정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여 정의하는 것.
으로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 2번의 뒤에 의사소통을 가능해 해주는 상징적인 표현을 또는 상징적 표현을 개념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사용해서 정의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다. 상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적 정의라고 해서는 다소 추상적이고 애매한 질적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조작적 정의는 조사하고자 하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직접 조사하기가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으로 잘 대변하면서 빼더라도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대체 개념으로 바꾸는 것.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바로 그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바로 이 과정을 추상적이고 직접 조사하기가 어려운 개념을 측정 가능한 대체 변수로 바꿔나가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 하고 그 과정을 조작화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그리는데 예로 들어볼 적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인간 사회 헌법 제34조 1항에 보시면 헌법 제34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상당히 추상적이고 애매한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다운이 뭘까? 그랬더니 사회보장기본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것을 인간다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다운 것보다는 보다 좀 구체적인 줄을 알겠는데 그래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정부는 관계법령에 정함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공표하여야 한다.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인간다운이라는 개념은 결국에 수적 개념으로 측정 가능하고 명료한 구체적 양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최저생계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 구체화를 해주고 어느 누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 과정을 우리는 조작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에서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는 조작화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측정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를 좀 너무 많이 이렇게 내가 제시했다는 후유를 하고 교재를 만들어 놓고 시험 그것도 특강을 하면서 너무 많은 변수를 냈다 이렇게 해서 후유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변수를 보면은 변수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게 됐는데, 변수에는 또는 이거 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변인. 여러분 여기 140쪽에 보면 변수란 어떤 다양한 값을 속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사물이나 현상 또는 다양한 값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현상을 변수라고 한다. 변수는 두 가지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한다. 변수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 또 3번에 보시면 변수는 둘 이상의 숫자나 값이 부여되는 일정한 기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개념을 변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는 질적 개념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5번에 있는 것처럼 양적 연구의 중점 개념으로서 간대주는 개념은 변하지 않는 상수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쨌든 변수는 양적 개념의 중심 개념이지 질적 연구에서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른쪽을 보세요. 141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성별, 그러면 남과 여 이렇게 속성을 설명하고 있죠.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직업 이렇게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자, 군인 등등등 이렇게 구분하는. 그 때문에 변수라고 할 때 남과 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이나 대상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남여를 합쳐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변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두 개 이상의 값을 갖게 됩니다. 반드시 두 개 이상의 값이 부여된다. 그래서 거기 2번과 3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독립변수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라고는 밑에 있지만은 연구자가 임으로 가미하는 또는 조작하는 가미하는 변수를 독립변수라 하고, 종속변수는 독립변수는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또는 결과로 나타난 변화를 종속변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종속변수의 또는 종속변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독립변수를 원인변수라고도 합니다. 원인변수. 그에 비해서 종속변수라는 것은 독립변인의 가미로, 이 독립변인을 가미함으로써 가미로 나는 변화를 이렇게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결과변수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결과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험 연구를 할 적에는 먼저 어떠한 대상이나 현상에 독립변인을 가미해 놓고 어떠한 변화, 즉 어떠한 종속변수가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41페이지에 오면 독립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원인이나 행위를 발생시키는 변수이다. 3번의 디귿번에 보시면 독립변수는 실험 설계에서는 연구자에 의하여 조작되는 변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네 1번에 있는 것처럼 원인변수라고도 하고 설명변수, 예측변수, 예측변수, 변수라고도 하면서 일반적으로 처치, 자극이라고도 하고 많은 책에서는 오히려 실험변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험변인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실험변인, 실험처치, 실험자극 그러면 독립변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아, 다시 말해서 어떠한 변인이 가미됨으로써 나타난 그 결과로 나타난 변수여서 결과변수, 피설명변수, 또 피예측변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매개변수도 나와 있고 조절변수, 위생변수, 왜곡변수, 통제변수, 다양한 변수를 제가 해놓고도 참 후회를 막급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우리가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이고, 그리고 실험연구에서 이 독립변수 이외의 나머지 변수, 배제되어야 될 변수를 합쳐서 우리는 보통 통제변수라고 하고 또는 위생변수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만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144페이지로 가서 보세요. 144페이지에 보면 이론이 나와 있죠. 이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면 이론의 개념으로서 이론의 개념 1번, 2번, 3번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론이란 어떤 특정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진술로서 실증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이론을 우리가 검증된 가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증된 가설이라고 한다 해서 이론의 개념 1번, 2번, 3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6번에 있는 가설입니다. 아까 가설이 뭐였어요? 문제가 인식되거나 주제가 선정되면 그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 가설의 개념이 나와 있지요. 가설의 개념, 두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 또는 둘 이상의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하여 추리를 문장화한 것, 1번, 2번, 3번으로 가설의 개념을 보시면서 페이지 넘어가세요.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정작 중요한 것은 가설의 조건입니다. 가설의 조건이 학자들마다 중요한 것을 쭉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거기 1번 두 변인 간의 관계 사전에 설정한다, 간단 명료하게 진술한다, 선언적 가정적 형식을 취한다,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정작 중요하게 체크할 것은 6번 가설은 범위를 한정해야 된다. 적당한 시기에 변경 가능해야 된다. 현재형이나 미래형으로, 자 8번은 놔둔다 해도, 그리고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단순한 관계가 있냐 없냐는 관계의 유무뿐만 아니라 관계의 방향까지도 제시하여야 된다. 또 14번에 개념을 계량화할 수 있어야 된다. 15번에 모집단에 당연히 일반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여러분들은 거기 6번, 7번, 9번, 10번 그리고 14번, 15번 정도만 체크하시면 가설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가설이 같이 설정됩니다. 보통 가설은 현장 연구에서는 실행 가설을 사용을 하고 실험 연구에서는 영가설을 사용하는데, 특히 실험 연구에서는 영가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가설과 정반대되는 대립가설을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설은 복수, 2개 이상의 가설을 설정해서 쓰는 것이 보편적이다. 아니면 복수의 가설을 설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가설은 하나만 설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가설을 설정했으면 문제가 인식되고, 그리고 가설, 개념이 정립되고, 조작적 정의에서 개념적 정의, 또는 개념적 정의에서 조작적 정의로 조작화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했고, 가설을 설정했으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또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바로 사전 각본을 짜야 되는데 그것을 자료 수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챕터 5 측정과 척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